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서사의 꽃, 본사 1, 2, 3 금강산 관광 세 번째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금강산 관광 4, 5, 6, 7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 네 번째는 개심대에서의 조망인데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개심대에 있고요. 개심대에서 한 생각 두 개가 나와요. 와, 동량지제에 대한 생각. 동량지제는 훌륭한 인재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내가 만들어야지 라는 인재 양성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는 동시에 나라에 인재가 없다라는 걱정이니까 우국지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비로봉 상상도를 바라보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흠모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개심대 고쳐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그럼 화자의 여정은 어디예요? 개심대에서 어딜 바라봐요?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12,000봉을 넉넉히 세어보니 금강산 12,000봉우리를 넉넉히 세어봤대요. 중양성을 바라보면서요.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설인균, 어느 봉마다 봉우리마다 금강산 12,000봉의 봉우리마다 뭐가 맺혀있어요? 그 맺힌 기운이 뭐냐면 맑거든 좋지 마라, 좋거든 맑지 마라. 맑고 좋다, 깨끗하다 라는 거죠. 아까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 나왔죠. 대구법. 멋마거든 멋마지 말거나, 멋마거든 멋마지 말거나. 뭐야? 대구법으로 뭐야?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가요. 이 12,000봉의 봉우리가 맑고 좋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맑고 깨끗하고, 그렇죠?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고는 맑지나 말지, 그러니까 두 개 다 갖췄다는 얘기죠. 산봉우리의 기운이 너무나 좋아 맑고 깨끗해 이런 얘기죠. 저 기운은 뭐야?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 모아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인거는 뭐예요? 인재. 그래서 이 부분에 인재 양성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 있는 거죠. 왜 이런 포부를 다짐하죠? 나라에 인재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산봉우리의 모습은 12,000봉우리의 모습은요. 형용은 뭐냐면 모습, 즉 생김새가 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산봉우리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 태세도 하도할샤, 하다가 많다.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태세는 뭐냐면 몸 동작. 그러니까 이 금강산 12,000봉우리의 모습을 생김새도 많고 몸 동작도 많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정적인 모습이고 몸 동작은 동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자, 금강산 12,000봉우리의 모습을 정적으로도 묘사했고 동적으로도 묘사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천지 삼기실제, 누가 천지를 만들죠? 삼기다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만들 때라는 거니까 누가요? 조물주가요. 조물주가 천지를 만들 때, 온 세상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되었만은 만들었겠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뭐뭐도 뭐뭐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뭐가 많아요? 정이, 감정이 많다는 것은 멋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조물주가 이 금강산을 만들 때 정말 멋지게 만들려는 생각이 많았구나. 즉 금강산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죠.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죠. 이어졌게 했으니까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올라본 사람, 그 누구신가? 동산태산이 어떻게 높다던가, 아니 어떻게가 아니고 얼마나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동산태산이 얼마나 높은가,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안 어찌하여 적다고 말했나? 누가 말한 거죠? 공자가.
공자께서는 어떻게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서 노국은 공자가 살던 나라, 노나라를 말하는 거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노국이 넓은 줄 아는데 공자가 살던 그 노국을 공자께서는 왜 어찌해서 적다고 말했지? 와,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까? 그럼 여기서 저 지위는 공자의 지위죠. 그러면 공자는 저 넓은 노나라를 좁다가 말했으니까 아주 큰 공자의 경지, 즉 높고 위대한 공자의 경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높고 넓고 큰 마음을 우리는 호연지기라고 하거든요. 어이하면 알까? 그러면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한 흠모가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본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올라가 본 사람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죠. 화자는 지금 개심대에 올라가서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금강산 12,000봉을 이렇게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곳, 그것이 바로 비로봉 상상도죠. 비로봉우리의 가장 높은 곳을 보면서 저기 올라가본 사람은 없을 거야. 서리법이에요. 없을 거야. 동산태산이 얼마나 높은데, 동산태산은 중국에 있는 큰 산인데요. 공자는 동산에 올라가서 노국이 좁다 하였고 태산을 올라가서 천하가 좁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동산 태산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 공자는요 동산에 올라가서 노국이 좁다 했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좁다고 했으니 이렇게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왜 좁다고 말했을까? 와, 저 공자의 넓고 큰 위대한 지위, 경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공자의 호연지기에 대한 흠모가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숭고미가 드러난 부분이네요. 그렇죠? 공자의 저 높은 호연지기를 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디를요? 비로봉을요. 비로봉을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까? 서리법이에요.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라는 서리법. 자, 개심대에 올라와서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개심대에 다시 올라, 고초가 아까 다시라고 했죠. 다시 올라 중양성을 바라보면서 12,000봉 금강산의 봉우리를 넉넉하게 세어보니 봉마다 끝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맺혀 있어서 저 기운을 모두 모아서 인재를 만들고 싶은 우국지정의 마음,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가 드러났고요. 이 금강산의 12,000 봉우리는 생김새가 끝이 없어. 봉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몸 동작, 태세도 많기도 많아. 정적, 동적인 모습. 자, 조물주가 천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만들었지만 이제와 여기 금강산을 보게 되니까 와, 훌륭하게도 만들었구나. 예찬 우함이.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 자, 공자께서는 동산에 올라가서 노국이 좁다 하였고 공자께서는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좁다고 하였는데 동산 태산이 얼마나 높은 거야? 그런데 공자께서는 좁다고 했네. 노국이 좁은 줄, 공자가 살던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노국도 넓다고 생각하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공자께서는 적다고 말하셨지? 와, 공자의 저 높은 호연지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나도 공자의 호연지기를 담고 싶구나.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저 비로봉 상상두를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려갈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화자는 비로봉 상상두
위로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비로봉 상상두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금강산 5번째 여정으로 화룡소에서의 감회와 선정에 대한 포부. 자, 화룡소는 연못입니다. 그곳에서 느낀 감정 뭐예요? 선정의 포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룡소는 연못인데 이 연못에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천년노룡, 천년이나 오래 산 용에 비유했고요. 이 물이 창해 넓은 바다로 흘러가서 이 바다에서 이제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면 구름과 안개가 되죠. 구름과 안개가 되면 비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비로 내리면 3일 동안 내리는 비, 얘는 이제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관념이 이 바다에 있는 물이 바람과 안개가 되어서 구름이 되면 이 구름에서 비가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음해의 이음풀, 그늘진 골짜기에 있는 시든 풀은 백성을 말하는데, 그들을 살려내려면 3.15가 필요해. 그래서 선정에 대한 다짐이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창해에서 구름과 안개가 재료가 되어야 이 구름이 비를 내리니까 바람과 안개는 선정을 베풀 기회나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볼까요?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럼 화자의 여정은 바로 사자봉우리죠. 봉이죠. 그러니까 봉우리, 산봉우리, 사자봉이라는 봉우리를 찾아갔어요.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자, 그 사자봉에 찾아가니까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고요. 그 넓은 바위 옆에 화룡소, 소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 그래서 소가 되었구나. 이 이가, 짝대 이가 주격조사가 되겠죠. 자, 사자봉에 들어가서 넓은 바위 옆에 뭐가 있어요? 연못, 화룡소라는 연못을 보았습니다. 자, 연못에 대한 묘사. 이 연못을 보니까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요. 어디에요? 연못에, 화룡소에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대요. 실제로 연못에 용이 있을까요? 천년 묵은 용이 없겠죠. 그럼 화룡소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연못의 물이겠죠. 그래서 천년노룡의 원관념은 물입니다. 이 물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 밤낮이죠. 그래서 늘 밤낮으로 흘러내려 창해 넓은 바다, 동해로 이어지겠죠. 넓은 바다로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내리려는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우 비를 내리는가.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리려는가. 음의 이음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면 얘는 음은 그늘진, 애는 벼랑,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면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은 뭘 의미하나?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해해봐요. 자, 화자가 지금 사자봉을 찾아갔는데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고 거기에 연못이 하나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물이 있죠. 그 물을 천년노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연못에 서려 있는데 그 물이 주야에 흘러가서 창해 넓은 바다로 이어질 건데 풍을 언제 얻어? 3일 후 3일 동안 비를 내려주지. 내가 그 그늘진 벼랑에 있는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은데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속뜻은 뭐냐? 물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어지고 그 바다는 풍운을 얻어서 비를 내릴 건데, 그렇게 비를 내리면 그늘진 벼랑에 있는 시든 풀을 살려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니까 천년노룡 물은 화자, 함축적 의미는 화자가 되는 거죠. 화자 자신이 열심히 넓은 바다로
흘러가서 풍운 바람과 구름 좋은 선정의 기회를 만나서 비를 내리고 싶구나. 그래서 그늘진 벼랑에 있는 아주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니 화자의 정서는 선정의 포부가 되겠네요. 애민정신.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디 사자봉에 가서 넓은 바위 밑에 있는 혹은 옆에 있는 연못을 보았습니다. 그 연못에는 천년 노룡 즉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큰 바다로 흘러가서 풍을 얻어서 삼이루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음의 이음풀을 다 살릴 건데 화자 자신 천년 노룡이 화자가 되어서 화자가 직접 밤낮으로 넓은 바다로 흘러가서 좋은 선정의 기회를 얻어서 3.1루 선정을 베풀어서 고통받는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다라는 선정포부 애민정신이 있는 거고요. 뭐뭐 하고 싶다. 3.1루가 되고 싶다. 자신이 물이 되어서 좋은 선정 기회를 만나 3.1루 즉 선정을 베풀어서 고통받는 백성을 살려내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미요? 숭고미도 드러나 있는 거죠. 뭐뭐 하고 싶다. 천년 노룡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서 구름과 바람을 얻어서 비를 내리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숭고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단락 보도록 할게요. 자, 불정대에서 12폭포의 장관을 보는데요. 이 장관도 다양한 비유법을 통해서 12폭포의 장관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 들어. 그러니까 여기도 여정이 되겠네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하니 그러니까 불정대가 현재 화자가 있는 장소네요. 외나무 썩은 다리를 지나서 불정대에 올랐습니다.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리나 되는 낭떠러지를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내고 배같이 걸어두었는데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해라. 이덕션 이제이쇼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군 낫단 말 못하려니. 자, 화자가 불정대에 올라가서 본 것은 은하수 12굽이에요. 그럼 은하수 12굽이는 정말 은하수를 본 거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은하수 12굽이는 12폭포를 비유한 말이죠. 자, 그림을 보면 화자는 여기 불정대에 있습니다. 불정대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12폭포의 장관을 보고 있는데 와, 이렇게 12굽이 폭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은하수에 비유한 거고요. 그 옆에는 뭐가 있겠어요? 폭포가 있으니까 절벽이 있겠죠. 이 절벽을 뭐라고 했어요? 천심절벽을 반공, 허공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이 절벽 옆에는 하늘밖에 없다는 얘기겠네요.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냈다. 12폭포를 마디마디 베어서 실같이 풀어 헤쳐놓고 배같이 걸어놓았다. 이건 다 뭐예요? 실, 배는 다 뭘 비유한 말입니까? 폭포. 그러니 여기에서 폭포를 비유한 말은 3개가 나왔네요. 은하수, 실, 배. 같이 걸어 놓았는데 자, 그러면 실은 뭐예요? 가까이 가서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실은 가까이서 본 모습, 배는 멀리서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은하수, 실, 배의 원관념은 이제 은하수 한 구비라고 할 때는 이 은하수는 12폭포니까 무슨 법? 은유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실 가치는 직유법.
배의 가치도 직유법 역시 비유를 사용했어요. 실은 긍정의 모습, 그 다음에 배는 원경의 모습, 원근법이 사용됐네요. 원근법이니까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 해라. 그러면 도경은 뭐냐면 그림입니다. 12폭포를 그려놓은 그림은 12굽이 금강산 12폭포라고 했는데 내가 실제 와서 보니까 12폭포가 넘어 12폭포 이상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덕션이 이제 있어서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12폭포. 폭포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심정은 여산보다 이 금강산이 더 아름다워. 자, 여기 이태백의 고사가 인용된 부분인데요. 이태백이 이런 망여산 폭포라는 작품에서 폭포의 장관을 묘사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덕션은 이태백을 말해요. 이태백을 이덕션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 있어서 다시 이태백과 함께 폭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논하게 된다면 말하게 된다면 여산에 있는 망여산 폭포가 여기 금강산의 12폭포 도군이 보다거든요. 보다 더 아름답다고는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여산의 망여산 폭포보다 이 금강산의 12폭포가 더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200의 망여산 폭포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거 비교해보고 갈게요. 서사에 나왔던 만폭동 폭포,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본 12폭포를 비교하는 말이죠. 둘의 공통점은 폭포의 장관을 묘사했다는 거죠. 표현법은 대구지규로 똑같아요. 자, 만폭동 폭포에서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라고 해서 여기는 은유도 하나 더 사용되었네요. 그쵸? 자, 같은 무지개, 같은 직유법이고요. 무지개는 뭐예요? 폭포니까요. 은유법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옷 같은 용의 초리 한 다음에 섭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들을 째는 우레로니 보기에는 눈이로다라고 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있는 거 공통점이네요. 원근법.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 있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12폭포에서는 은하수 한 구비를 춘춘히 베어내어 실같이 풀어있어 배같이 걸었으니 라고 했으니까 은하수라는 은유법, 여기도 은유법이 있네요. 여기도 은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 있긴 한데 다르네요. 근경에서 원경이죠. 실같이 풀어 헤쳐 놓았고 배같이 걸어 놓았다. 그래서 근경에서의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있다. 라는 것, 요게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폭동에서는 들을 째는 우레로니 본이론 눈이로다 라고 해서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요. 즉 복합 감각이 있는데 여기 12폭포에서는 시각적 심상밖에 없습니다. 은하수 흰색이니까 흰색의 이미지 드러나고요. 배 다 시각적 이미지밖에 없다는 거 비교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할 게 뭐예요? 여기도 중요하죠. 이덕션은 누굴 말한다고요? 네, 이태백을 말합니다. 이태백을 이제 다시 만나서 폭포에 대해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에 있는 망여산 폭포가 금강산 폭포 도군 보다 더 낫단 말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금강산 폭포가 여산에 있는 망여산 폭포보다 더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금강산 폭포의 12폭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동시에 200의 고사를 인용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아미가 들어가 있네요. 자연에 대한 경탄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연 친화시 모두 다 우아미가 드러나니까 비슷한 정서를 골라라. 그러면 자연 친화가 나타나 있는 거 골라야 될 거예요.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계산 니근 길로 흥침에 돌아와서 이제야 금산을 다스려라. 남은 애를 보내리라. 뭐예요? 전원의 남은 흥을 전나기에 싣고 계산 익은 길로 흥침에 돌아왔대. 무슨 얘기예요? 와, 너무 즐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의 정서 드러났고 전원에 남은 흥을 전나게 실었다. 추상의 구체화도 있네요. 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어 나한칸 다란칸 청풍 한칸 막혀두고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들러두고 보리라. 역시 자연 친화의 시죠. 여기까지 본사 1 끝이고요. 이제 본사 2 해금강을 유람하는 부분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본사 2, 즉 바다를 여행할 때는 화자의 정서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산을 유람할 때, 금강산을 유람할 때는 선정의 포부, 유교적 충의 사상은 드러나 있고 바다, 해금강을 여행할 때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사 2 해금강 원 1 장면 한번 봅시다. 산영로에서의 회포와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본사 1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산영로에서의 회포. 아직 해금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산중만 계속 보겠니 동해로 가자꾸나. 산중은 금강산을, 동해는 해금강을 말하는 거죠. 남여 완보하여 산영로에 올라갔네 라고 했어요. 남여는 구멍이 뚫린 가마예요. 그래서 남여는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돼요. 화자의 신분은 양반 사대부 벼슬아치인 거죠. 자, 가마를 천천히 걷게 하여서 타고 산영 누에 올라갔다. 누는 누각이죠. 어떤 누각에 올라가니? 그럼 화자의 여정은 바로 산영 누가 되겠네요. 산영 누로 갔어요. 영농벽계와 수정 대도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구나. 여기 중요한 표현법이 나왔네요. 자, 화자가 지금 장소를 이동하죠. 산중에서 동해로 이동하는데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가니까 자, 벽계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이고 대도는 새입니다. 얘네들이 이별을 여기서 원은 원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자가 장소를 이동하는데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이고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다. 원래 주체, 즉 이별을 원망하는 것은 화자인데 객체인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한다고 표현했다. 요거 중요하네요. 그러면 영농벽계는 뭐냐면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냇물, 그 다음에 수성대도는 갖가지 소리로 우는 새라고 해요.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음절로 써라. 그러면 벽계와 대도를 쓰면 되고, 만약에 이름절로 써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개와 조만 쓰면 됩니다. 개도 시냇물이고요. 그죠? 벽계도 시냇물입니다. 도가 새고요. 대도는 우는 새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내신이니까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은 이 금강산을 떠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화자는 금강산을 떠나면서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농빛과 수성대도는 이별을 원하는 듯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음 구절.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는 듯 고각을 섣부니 해운이 다 거치는 듯. 일단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 대구법이 쓰인 건 맞고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냐. 여기서 정기는 깃발을 말해요. 깃발을 휘날리니 오색이 넘노는 듯하고 고각은 피리와 나팔이요. 나팔 소리가 피리 소리와 섞어 부으니 바다에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다.
지금 어떤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깃발이 휘날리니 오색이 넘나드는 듯하고 붓과 피리를 섞어 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것처럼 웅장하다. 그래서 관찰사 행렬의 화려함을 과장을 통해서 보여줬네요. 화려함을 과장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관찰사 행렬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찰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이동할 때 피리도 불고 나팔도 불고 막 깃발도 떨치면서 긴 행렬이 이어지죠. 이제 이 사람은 이 관찰사인 이 정철 자신은 남열을 타고 가고 뒤에 막 이제 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사의 행렬의 화려함을 전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하고 고각을 섣분히 해오니 다 거치는 듯하다. 관찰사 행렬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고 대구법도 있고 자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구절이 완전 똑같죠. 문장 구조 같으니 대구법도 있고 뭐하는 듯 있으니까 직유법도 있네요. 그 다음에 고각을 섣분히 청각적 이미지 있어요. 피리와 붓과 피리를 부는 거니까 전기를 떨치니 시각적 이미지 있네요. 관찰사 행렬의 화려함에 대해서 묘사했다. 명사길 익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그러면 명사길은 가는 모래밭길에 익숙한 말이 가는 모래밭길에 익숙한 말이 취선,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갔다. 그러면 화자의 여정은 해당화인데요. 해당화는 꽃인데 정말 꽃으로 들어갔을까요? 꽃밭으로요? 꽃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해당화가 피어있는 해변으로 갔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가는 모래밭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해변이 있으면 여기 이제 바다잖아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럼 여기 모래밭길, 모래사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래사장의 모래가 아주 가는 모래겠죠. 모래밭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을 실었다. 지금 화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취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화자를 말하는 거죠. 화자를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도교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도교의 신선 사상. 자, 그래서 여기 바다 부근부터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드러나고 그 전에 본사 1까지 금강산까지는 유교적 충의 사상과 위정자로서의 책임감, 봉인으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정을 베풀겠다. 망고대와 혈망봉처럼 좋은 신하가 되겠다. 이런 숭고미도 드러나죠. 근데 여기 이 바다로 오면서는 도교적 신선 사상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또 갈등도 겪게 되는 거죠. 화자는 지금 해당화가 옆에 있는 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백구야 날지 마라 너의 벗인 줄 어찌아니. 그럼 여기서 너는 백구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고 여기서 백구야 나는 너의 벗이야 라고 말하니까 무슨 경지? 물아일체의 경지. 백구 나오면 백구가 뭐예요? 흰 갈매기거든요. 내가 너의 벗이야. 그러니까 나는 화자를 말하는 거고 물이 바로 백구가 되는 거죠.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어 라는 물아일체의 경지. 자연 친화의 감정이죠. 물화일체를 물씨미려 주객일체라는 말로도 씁니다. 같은 뜻이죠. 우아미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만족스러움이니까요. 자, 물화일체의 경지가 드러난 시는 많은데 상충곡에도 있습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라고 할 때 청향 맑은 바람, 그 다음에 낙홍 붉은 꽃잎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경지, 물화일체의 경지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거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럼 화자가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산이죠. 먼 매를 바라봐 보니 너무 좋다라고 했으니까 매는 산이에요. 물화일체 경지. 그 다음에 10년을 경영하여 어쩌고 저쩌고 물화일체가 아니고 자연친화. 그 다음에 10년을 경영하여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물은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어리석고 시골에 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의 뜻,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나의 만족인가 한다. 역시 자연 친화의 정서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는 날 쫓는가 널 쫓는가 라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시가 있거든요. 뭐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 일란 장막 마라. 닷들어라 닷들어라 청량잎은 싸 있노라 녹사에 가져와라.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 것인가 제 쫓는 것인가 하면서 백구가 나를 쫓는 것인지 내가 백구를 쫓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뭐야? 무라일체의 경지가 드러나네요. 또 백구야 날지 마라. 백구야 말 물어보자. 백구라는 시어가 나오면 다 무라일체의 경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 1 금강산 유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금강산 유람 서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만폭동 폭포 나왔고 그 다음에 금강대에서 선학을 보았고요. 진월대에서 산봉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정적 동적으로 묘사했죠. 또 아까 금강산에서 선악을 보면서 자신을 신선에 비유했어요. 뭐라고요? 자신이 인포인 줄 알고 선악이 반긴다고 했습니다. 계심대에서 공자의 후연지기를 흠모했고요. 아까 진월대에서는 망고대 혈망봉을 보면서 숭고미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가서 활용소의 연못을 보면서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다짐했고요. 불정대에 올라서 12폭포의 장관을 묘사했고요. 산영로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감정이입, 주객전도를 통해 표현하고 관찰사의 행렬을 과장해서 보여주면서 상쾌한 기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백구에게 말을 시키면서 무라일체의 경지를 느꼈네요. 우리 지금까지 파일 3개 보았네요. 다음 파일에서는 본사 2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